전 세계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중국이 돈 안 된다며 완전히 포기한 산업에서 한국이 역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한 거였어요. 같은 원료 같은 기술인데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중국은 공장을 폐쇄하며 저부가 가치 제조업 탈피를 선언했어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 한국은 정반대 길을 걷고 있었어요. 하지만 1년 뒤 세계는 완전히 다른 현실을 목격했습니다. 중국이 쓸모없는 돌멩이라고 버린 그 원료로 한국은 전 세계가 목마르게 찾는 다이아몬드를 만들어낸 거였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남이 버린 돌이 어떻게 보석이 되었는지 그 비밀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천하우입니다. 25년. 제가 달엔의 석유화학 공장에서 보낸 시간이었죠. 아침 7시면 어김없이 울려 퍼지던 사이렌 소리가 이제는 들리지 않아요. 공장 굴뚝에서 피어오르던 하얀 연기도, 배관을 타고 흐르던 원유의 냄새도 모두 사라졌습니다. 3월 15일, 바로 어제였어요. 공장장이 마지막 회의를 소집했죠. 정부 방침에 따라 이 공장은 완전 폐쇄됩니다. 단 한 문장으로 제 인생 25년이 끝나버렸어요. 회의실에 앉아있던 동료 53명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석유화학은 이제 끝났어. 옆자리에 앉은 리웨이가 중얼거렸어요. 정부에서도 포기했다잖아. 반도체, 배터리, 그런 걸로 가라고 하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는 말이었어요. 중국은 이미 첨단 산업으로 방향을 틀었고 석유화학 같은 전통 제조업은 버림받은 지 오래였거든요. 국가 차원에서 저부가 가치 제조업 탈피를 선언한 지도 벌써 3년이 됐으니까요. 공장 문을 나서며 뒤돌아봤습니다. 한때 24시간 돌아가던 거대한 증류탑이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어요. 파이프라인도 저장 탱크도 모두 멈춰서 있었죠. 마치 거대한 무덤 같았습니다. 그런데 퇴근길에 우연히 본 뉴스가 저를 웃게 만들었어요. 한국 석유화학 공장 증설 계획 발표라는 제목이 화면에 떠올랐습니다. 기자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하고 있었죠. 21세기에도 여전히 석유화학 산업에 투자하는 한국 기업들. 저는 소리내어 웃었습니다. 지하철에서 사람들이 저를 쳐다봤지만 상관없었어요. 너무 웃겨서 참을 수가 없었거든요. 핸드폰을 꺼내 동료들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야, 한국이 아직도 석유화학 한다더라. 뉴스 봐. 1분도 안 돼서 답장들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리웨이가 제일 먼저 답했어요. 정말? 우리가 포기한 걸? 장밍도 이어서 썼죠. 21세기에 그런 후진 산업을? 왕레이는 더 신랄했습니다. 역시 한국이네. 시대를 못 읽어. 집에 도착해서 인터넷을 뒤져봤어요. 한국 관련 기사들이 줄줄이 나왔습니다. 한국화학업계, 올해 15조 원 투자 계획 울산 석유화학단지 확장 공사 착수 같은 제목들이었어요. 보면 볼수록 우스웠습니다. 이틀 뒤 신문 일면을 장식한 기사는 더욱 가관이었습니다. 21세기에도 석유화학에 매달리는 한국이라는 대형 제목 아래 한국 기업들의 투자 계획이 조롱조로 적혀 있었어요. 기사 말미에는 중국은 이미 첨단 신산업으로 전환 완료라는 문구까지 붙어 있었죠. 카페에서 신문을 읽던 저는 피식 웃었습니다. 옆 테이블 사람들도 같은 기사를 보며 고개를 저었어요. 우리가 버린 걸 주워하는 나라라니. 저는 신문을 접으며 혀를 찼습니다. 역시 후진국답군. 동네 편의점 아저씨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한국은 정말 답답해. 우리가 이미 포기한 산업에 왜 매달리는 거야? 저는 맥주캔을 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게 말이에요. 시대를 거꾸로 가고 있어. 그때만 해도 몰랐어요. 제가 얼마나 큰 착각 속에 살고 있었는지, 그리고 곧 제 눈앞에 어떤 충격적인 진실이 펼쳐질지 말입니다. 일주일 뒤 베이징에서 터진 폭탄 같은 소식이 전국을 뒤흔들었습니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주임이 기자회견장에 나타났어요. 카메라 50대가 일제히 그를 향했죠. 중국은 이제 값싼 석유화학 제조업을 완전히 포기합니다. 단호한 목소리였어요. 우리의 미래는 반도체, 배터리, 인공지능입니다. 저는 TV 앞에서 박수를 쳤어요. 드디어 정부가 명확한 방향을 제시한 거였습니다. 화면 속 주임의 표정은 자신감으로 가득했어요. 저부가 가치 산업에 매달릴 시간은 없습니다. 중국은 이미 4차 산업혁명의 최전선에 서 있거든요. 온라인 댓글창이 실시간으로 폭발했습니다. 드디어! 이제야 정신 차렸네. 21세기는 하이테크의 시대다. 같은 환호가 쏟아졌어요. 저도 댓글을 달았죠. 석유화학 같은 구닥다리는 버리고 미래로 가자. 3일 뒤 상하이 증권거래소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반도체 관련 주식들이 일제히 상한가를 쳤어요. 반면 석유화학 기업들은 하한가로 곤두박질 쳤죠.
시장이 정부 방침을 확실히 받아들인 거였습니다. 그런데 묘한 대조가 눈에 띄었어요. 중국 뉴스에서는 전국 15개 석유화학 공장이 차례로 문을 닫는다고 보도했습니다. 굴뚝에서 더 이상 연기가 피어오르지 않았어요. 거대한 배관들이 녹슬어가고 있었죠. 마치 산업공룡의 무덤 같았습니다. 그런데 같은 시간 한국 뉴스는 정반대였어요. LG화학, 여수공장 3차 증설 완공 롯데케미칼, 말레이시아 신공장 기공식 이런 제목들이 연달아 나왔습니다. 완공식 현장에는 축포가 터지고 환호성이 울려 퍼졌어요. 동료들과 만난 술자리에서 이 얘기가 나왔습니다. 리웨이가 맥주잔을 들며 말했어요. 한국은 정말 답답해. 우리가 이미 포기한 걸 왜 아직도 붙잡고 있는 거야? 장밍도 고개를 저었습니다. 시대를 거꾸로 달리고 있어. 석유화학이 뭐 대단한 줄 아나 봐. 왕래이는 더 신랄했어요. 한국 기업들 CEO가 바보인가? 중국이 포기한 이유를 모르나? 저는 핸드폰으로 한국 기업들 주가를 검색해봤습니다. 놀랍게도 LG화학은 올해 들어 30% 올랐고 SK케미칼도 25% 상승했더군요. 이상하네. 우리가 버린 산업인데 주가는 왜 오르지? 리웨이가 코웃음을 쳤어요. 거품이야 거품. 곧 터질 거라고.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인터넷을 뒤져봤습니다. 중국 정부 발표 자료를 자세히 읽어봤어요. 석유화학은 원가 경쟁력이 떨어지고 환경오염을 유발한다. 반면 반도체와 배터리는 고부가 가치 창출이 가능하다. 논리적으로 맞는 말이었어요. 저도 25년간 현장에서 일해봤으니까 알았습니다. 석유화학은 정말 힘들었거든요. 원유 가격에 좌우되고 경쟁은 치열하고 수익률은 갈수록 떨어지고 있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신문 일면에는 중국 굴기의 새로운 전략이라는 제목이 크게 실렸습니다. 사설에서는 이렇게 썼어요. 중국은 이제 세계 공장이 아닌 세계 두뇌가 되겠다는 의지를 보여줬다. 반면 일부 국가들은 아직도 20세기 사고에 머물러 있다. 저는 그 일부 국가들이 한국을 가리킨다는 걸 알았어요. 기사를 읽으며 뿌듯함이 올라왔습니다. 우리는 이미 미래를 향해 달리고 있는데 한국은 과거에 매달려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비슷한 글들이 넘쳐났어요. 한국은 시대를 역행하고 있다. 석유화학에 매달리는 건 자살행위. 중국의 현명한 선택 vs 한국의 어리석은 고집 같은 제목들이었죠. 저도 댓글을 달았습니다. 한국은 시대를 못 읽네요. 우리가 왜 포기했는지 모르나 봐요. 그때만 해도 확신했어요. 중국의 선택이 옳고 한국의 선택은 틀렸다고 말이에요. 하지만 곧 제 눈앞에 펼쳐질 충격적인 현실을 저는 전혀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한 달 뒤 예상치 못한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전화벨이 울렸어요. 화면에 나타난 이름은 장웨이였습니다. 제 대학 동기이자 현재 상하이에서 화학원료 수입업을 하는 친구였어요. 하우야, 급한 일이 생겼어. 도와줄 수 있어? 장웨이의 목소리는 다급했습니다. 독일 고객사에서 특수 원료를 주문했는데 중국에서는 더 이상 생산하지 않는다는 거야. 전국을 뒤져봐도 없어. 저는 의아했어요. 그럼 어쩌려고? 한국에서 구해야 할 것 같아. 아직 거기서는 만든다더라고. 장웨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가 석유화학 전문가니까 같이 가주면 안 될까? 일주일 정도만. 솔직히 망설여졌어요. 실업자가 된 지 한 달째였지만 한국 같은 후진국에 가서 원료를 구걸하는 기분이었거든요. 하지만 용돈벌이로는 괜찮을 것 같았습니다. 알겠어. 가자. 3일 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의 첫인상은 실망스러웠어요. 공항은 생각보다 작았고 사람들도 별로 바쁘지 않아 보였습니다. 리웨이와 왕레이도 함께 왔는데 이들은 아예 대놓고 한국을 무시하고 있었어요. 공항도 우리 베이징보다 작네. 리웨이가 킥킥 웃었습니다. 왕레이도 동조했어요. 여기가 석유화학 강국이라고. 웃기네. 서울로 향하는 버스 안에서 장웨이가 브리핑을 해줬습니다. 울산이라는 곳에 큰 화학단지가 있다고 해. 거기 LG화학 공장에서 우리가 필요한 원료를 만든단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고속도로 양옆으로 평범한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별로 특별할 게 없어 보였어요. 중국이 포기한 걸 아직도 하고 있으니 당연히 공급처는 있겠지. 다음 날 아침 울산으로 향했습니다. KTX라는 고속열차를 탔는데 속도는 꽤 빨랐어요. 하지만 중국 고속철보다는 확실히 뒤떨어져 보였습니다. 울산역에 도착하자마자 화학단지로 향했어요. 택시기사가 열심히 설명해 주려고 애쓰는 모습이 안쓰러웠습니다. LG화학이 아주 큰 회사예요. 한국 화학 1등이거든요. 어설픈 중국어였지만 자부심만큼은 대단했어요. 그런데 화학단지에 접근하면서 이상한 느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도로가 생각보다 넓었고
트럭들이 끊임없이 오가고 있었어요. 굴뚝에서는 하얀 연기가 꾸준히 피어오르고 있었죠. 생각보다 활발하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LG화학 공장 정문 앞에 도착했을 때 제 눈을 의심했어요. 주차장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단순한 승용차가 아니었어요. 메르세데스, BMW, 렉서스 같은 고급 세단들이 줄지어 서 있었고 심지어 리무진까지 몇 대 보였습니다. 더 놀라운 건 차량 번호판이었어요. 독일, 일본, 미국, 심지어 스위스 번호판까지 보였습니다. 저는 장회의를 쳐다봤어요. 이게 뭐야? 국제회의라도 하는 거야? 장회의도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모르겠어. 계약 체결하러 온 건가? 정문 앞에는 20여 명의 사람들이 정장을 입고 서 있었어요. 각자 다른 언어로 전화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영어, 독일어, 일본어가 뒤섞여 들렸어요. 리웨이가 소곤거렸습니다. 뭔가 이상해. 우리가 생각한 것과 다른데? 바로 그때 정문이 열리면서 한국 직원이 나왔어요.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였는데 깔끔한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영어로 외국인들에게 말했어요. 죄송합니다. 오늘 계약건은 모두 마감됐습니다. 내일 다시 오시면 순서대로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외국인들이 실망한 표정을 지었지만 조용히 돌아갔어요. 그 모습을 보며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우리가 벌인 산업인데 왜 세계 각국에서 줄을 서서 기다리는 거지?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이것이 단순한 우연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곧 제 모든 상식이 완전히 뒤바뀔 충격적인 진실과 마주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다음 날 오전 9시, 저희는 LG화학 공장 투어에 참가했습니다. 안내를 맡은 분은 김민준이라는 30대 초반의 연구원이었어요. 깔끔한 흰 가운을 입고 안전모를 착용한 모습이 전문가다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 공장을 구경하러 오신 중국 손님들을 환영합니다. 첫 번째로 안내받은 곳은 원료 저장고였어요. 거대한 스테인리스 탱크 12개가 일렬로 서 있었습니다. 각 탱크마다 다른 화학물질이 저장되어 있었죠. 김민준이 설명했어요. 이 원료들로 저희는 반도체용 세정제, 의료용 특수 폴리머, 항공기용 경량 소재를 만들어냅니다. 리웨이가 코웃음을 쳤어요. 결국 석유화학이잖아. 포장만 그럴듯하게 한 거네. 왕레이도 동조했습니다. 원료는 똑같은데 이름만 바꾼 거 아니야? 하지만 저는 뭔가 다르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중국 공장에서 보던 것과는 확실히 달랐거든요. 장비부터 달랐습니다. 첨단 자동화 시설들이 가동되고 있었고 로봇팔들이 정밀하게 작업을 수행하고 있었어요. 두 번째 구역은 연구개발센터였습니다. 200여 명의 연구원들이 하얀 실험복을 입고 현미경 앞에서 작업하고 있었어요. 김민준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저희는 매년 매출의 8%를 연구개발에 투자합니다. 올해만 1조 2천억 원이에요. 장회의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1조 원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저희는 값싼 대량 생산 대신 고부가 가치 신소재만 집중해서 만들거든요. 그 순간 리웨이와 왕레이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인정하려 하지 않았어요. 리웨이가 비아냥거렸습니다. 연구개발비를 많이 쓴다고 해서 성공하는 건 아니지. 왕레이도 거들었어요. 투자 대비 수익이 나오나? 우리 중국이 포기한 이유가 있을 텐데. 김민주는 웃으며 다음 구역으로 안내했습니다. 생산 라인이었어요. 거기서 본 광경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컨베이어 벨트 위로 작은 플라스틱 용기들이 지나가고 있었어요. 각 용기에는 투명한 액체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게 뭐죠? 저는 물었어요. 반도체 세정액입니다. 1리터당 가격이 $500예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500요? 네. 삼성, TSMC, 인텔 같은 회사들이 저희 제품 없이는 반도체를 만들 수 없거든요. 전 세계 시장의 70%를 저희가 공급하고 있어요. 장회의가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1리터에 $500면 하루에 몇 리터나 생산해요? 평균 2만 리터 정도요. 그럼 하루 매출이 1천만 달러네요? 맞습니다. 이 라인 하나만으로요. 그때 리웨이가 끼어들었어요. 이건 잠시 반짝일 뿐이다. 곧 다른 나라에서도 만들 거야. 왕레이도 고개를 저었습니다. 기술 장벽이 그렇게 높을 리 없어. 우리 중국도 마음먹으면 금방 따라잡을 텐데. 김민준이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기술 개발에만 15년이 걸렸어요. 특허도 200개 넘게 보유하고 있고요. 무엇보다 고객사들과 10년 이상 신뢰관계를 쌓아왔거든요. 저는 점점 혼란스러워졌어요. 분명 같은 석유화학 산업인데 중국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안내받은 곳은 물류센터였어요. 거기서 본 광경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트럭 30여 대가 줄지어 서서 제품을 싣고 있었어요. 각 트럭마다 다른 나라 로고가 붙어 있었습니다. 독일 바스프, 일본 도요타, 미국 보잉. 김민준이 하나씩 가리키며 설명했어요. 모두 저희 단골 고객들입니다. 리웨이가 여전히 부정적이었어요. 이것도 일시적인 현상일 뿐이야. 중국이 다시 뛰어들면 금방 무너질 거라고. 왕레이도 마지막까지 고집을 부렸습니다. 결국 석유화학은 석유화학이야. 우리가 버린 이유가 분명히 있을 텐데. 하지만 저는 더 이상 확신할 수 없었어요. 제 눈앞에 펼쳐진 현실은 제가 알던 석유화학과는 완전히 다른 세계였거든요. 같은 원료를 쓰지만 완전히 다른 결과물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호텔에서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과연 중국의 선택이 옳았을까요? 아니면 한국이 무언가 다른 길을 찾아낸 걸까요? 다음 날 오후, 저는 김민준 연구원과 단둘이 만날 기회를 얻었습니다. 동료들은 부산 관광을 떠났고 장외인은 다른 업체와 미팅이 있었어요. 저만 혼자 연구소에 남았죠. 김민준이 커피를 내오며 말했습니다. 어제 공장 견학 어떠셨어요? 동료분들이 좀 회의적이시던데. 솔직히 저도 혼란스러워요. 저는 정직하게 말했습니다. 중국에서는 석유화학을 포기했거든요. 수익성이 떨어진다고요. 김민준이 웃었어요. 아, 그래서 그러셨구나. 사실 저희도 10년 전에는 똑같은 고민을 했어요. 어떤 고민이요? 중국과 똑같이 대량 생산으로 가느냐 아니면 완전히 다른 길로 가느냐였죠. 김민준이 노트북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결론은 후자였어요. 우리는 양으로 승부할 수 없으니까 질로 승부하기로 한 거죠. 화면에 나타난 그래프가 놀라웠어요. 한국 화학업계의 매출 구조 변화였습니다. 2010년에는 범용 플라스틱이 70%를 차지했는데 2024년에는 특수 소재가 80%를 차지하고 있었어요. 이게 가능해요? 저는 의아했습니다. 15년 걸렸어요. 차근차근 하나씩 바꿔나간 거죠. 김민준이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예를 들어 이 반도체 세정액도 처음에는 일본이 독점하고 있었거든요. 그럼 어떻게? 일본 기업 퇴직자들을 스카우트하고 5년간 연구개발비만 3천억 원을 투자했어요. 실패를 100번도 넘게 반복했죠. 김민준이 작은 투명병을 꺼냈습니다. 물처럼 맑은 액체가 들어있었어요. 이게 그 결과물이에요. 겉보기엔 그냥 물 같지만 이 안에는 27가지 화학물질이 0.001%, 오차 범위 내에서 정확히 배합되어 있어요. 0.001%요? 네. 조금이라도 틀리면 반도체 회로가 손상돼요. 삼성이나 TSMC 같은 회사들이 저희를 믿고 맡기는 이유죠. 저는 감탄했어요. 같은 화학물질이지만 완전히 다른 차원의 정밀함이었습니다. 김민준이 계속 설명했어요. 의료용 폴리머도 마찬가지예요. 인공관절, 심장밸브, 인공혈관에 들어가는 소재거든요. 생체 적합성이 99.99% 이상이어야 해요. 그런 기술을 중국에서도 개발할 수 있지 않나요? 물론 가능하죠. 하지만 시간이 문제예요. 김민준이 진지해졌습니다. 저희가 15년 동안 쌓은 노하우와 고객 신뢰를 따라잡으려면 최소 10년은 걸릴 거예요. 그 사이에 저희는 또 다른 기술을 개발하고 있을 테고요. 저는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한국이 선택한 건 도망이 아니라 우회로였던 거였습니다. 항공기용 복합 소재는 어떤가요? 보잉, 에어버스가 주요 고객이에요. 김민준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1kg당 $500예요. 같은 무게의 일반 플라스틱이 $2인 걸 생각하면 250배 차이죠. 저는 계산해봤어요. 무게는 같지만 가치는 하늘과 땅 차이였습니다. 중국은 왜 이런 방향으로 가지 않았을까요? 김민준이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아마 시장이 너무 컸기 때문일 거예요. 대량 생산으로도 충분히 돈을 벌 수 있었으니까요. 굳이 어려운 길로 갈 이유가 없었겠죠. 그 말에 뭔가 깨달았어요. 중국의 거대한 시장이 오히려 독이 되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럼 한국은 어쩔 수 없이 이 길을 선택한 건가요? 어쩔 수 없이라기보다는 김민준이 웃었습니다. 돌멩이로만 보던 걸 다이아몬드로 깎아낸 거죠.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저에게 번개 같은 깨달음이 왔습니다. 한국은 버려진 산업을 되살린 게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산업으로 변화시킨 거였어요. 같은 원료를 쓰지만 완전히 다른 가치를 만들어낸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돌멩이라고 버린 걸 한국은 보석으로 만들었구나.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그날 밤 호텔에서 저는 한참 동안 창밖을 바라봤어요. 울산 화학단지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같은 불빛이지만 이제는 완전히 다르게 보였어요. 단순한 공장 불빛이 아니라 혁신의 불빛으로 말이에요.
마지막 날 서울에서 열린 국제화학 박람회에 참석했습니다. COEX 전시장에 들어서자마자 압도되었어요. 세계 층에 걸쳐 200여 개 기업이 부스를 차렸는데 한국 기업들 구역만 전체의 40%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동료들과 함께 천천히 둘러봤어요. 첫 번째로 간 곳은 SK케미칼 부스였습니다. 거기서 본 광경이 충격적이었어요. 부스 앞에 50m 넘는 줄이 서 있었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온 바이어들이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죠. 뭘 그렇게 기다리는 거야? 리웨이가 의아해했어요. 안내원에게 물어보니 친환경 플라스틱 소재 상담을 받으려는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생분해 플라스틱인데 6개월 만에 완전히 분해돼요. 유럽 환경 규제를 모두 통과한 유일한 제품이거든요. 왕래이가 비웃었어요. 친환경이라고 해봤자 플라스틱은 플라스틱이지. 하지만 가격을 듣고는 말을 못했습니다. 일반 플라스틱의 15배였거든요. 그런데도 주문이 밀려서 6개월 대기라고 했어요. 다음으로 간 곳은 롯데케미칼 부스였습니다. 거기는 더욱 놀라웠어요. 전시된 제품 중 하나가 바로 제가 25년간 만들던 그 원료였거든요. 폴리에틸렌이었어요. 이거 우리가 중국에서 만들던 거잖아.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그런데 설명을 듣고는 깜짝 놀랐어요. 이건 의료용 특수 폴리에틸렌이에요. 인공 무릎 관절 라이닝제로 사용됩니다. 20년간 마모되지 않아요. 가격이 일반 폴리에틸렌의 100배였습니다. 그런데도 존슨앤존슨, 메드트로닉 같은 글로벌 의료기기 회사들이 줄을 서서 주문하고 있었어요. 장회의가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같은 원료인데 가격이 100배라고. 원료는 같지만 제조 공정이 완전히 달라요. 담당자가 설명했습니다. 의료용은 불순물이 0.0001%도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특수 제조 시설에서만 만들 수 있어요. 리웨이와 왕레이의 표정이 점점 굳어갔어요. 하지만 여전히 인정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중국 기업 구역으로 이동했을 때 대조가 극명했어요. 중국 부스들은 한산했습니다. 몇몇 바이어가 지나가며 둘러보기는 했지만 진지한 상담은 별로 없었어요. 중국 화학회사 직원과 대화를 나눠봤습니다. 요즘 어떠세요? 힘들어요. 솔직한 대답이었습니다. 정부에서 석유화학 포기하라고 하니까 신규 투자도 못하고 기존 설비는 노후화되고 있어요. 그럼 한국처럼 고부가 가치로 전환하면 안 되나요? 기술도 없고 자금도 없어요. 무엇보다 정부 정책이 반도체, 배터리 쪽으로 가라고 하니까. 저는 씁쓸했어요. 중국이 포기한 사이에 한국은 그 빈자리를 완전히 장악해버린 거였습니다. 박람회 마지막 날 시상식이 있었어요. 올해의 혁신 기업상을 발표하는 자리였습니다. 상위 10개 기업 중 7개가 한국 기업이었어요. LG화학, SK케미칼, 롯데케미칼이 모두 포함되어 있었죠. 시상식 후 기자회견에서 나온 말이 충격적이었어요. 독일 바스프 CEO가 말했습니다. 한국 화학기업들은 이제 우리의 경쟁자가 아니라 파트너입니다. 그들 없이는 우리가 원하는 고성능 소재를 구할 수 없거든요. 일본 미쓰비시 화학 임원도 비슷한 말을 했어요. 한국이 만든 특수 촉매 없이는 우리 신제품 개발이 불가능합니다. 심지어 미국 다우케미칼 부사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중국이 버린 기초 원료를 한국이 황금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순간 리웨이와 왕레이가 완전히 말을 잃었어요. 세계 화학업계 거물들이 한국을 극찬하는 모습을 직접 본 거였거든요. 박람회장을 나오며 왕레이가 중얼거렸습니다. 우린 짐짝이라고 버렸는데 한국은 그걸 황금알로 만들었네. 리웨이도 고개를 저었어요. 이제야 알겠어. 우리가 틀렸던 거야. 하지만 저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어제 김민준과의 대화를 통해 깨달았거든요. 한국은 버려진 산업을 되살린 게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산업으로 창조해낸 거였습니다. 공항으로 향하는 버스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한국의 풍경이 처음 왔을 때와는 완전히 다르게 보였습니다. 후진국이 아니라 혁신의 나라로 말이에요. 그때 깨달았어요. 우리가 웃음을 멈춰야 할 때가 바로 지금이라는 걸 말입니다. 중국으로 돌아온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다롄 공항에 내렸을 때부터 뭔가 달랐어요. 예전에는 익숙하고 편안했던 고향이 이제는 어딘지 답답하게 느껴졌습니다. 텅 빈 화학공장 굴뚝들이 마치 거대한 무덤처럼 보였어요. 동료들과의 첫 만남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장회의가 마련한 환영 술자리에서 모두 모였는데 분위기가 무거웠어요. 한국에서 본 것들이 아직도 머릿속에서 맴돌고 있었거든요. 어떻더라 한국? 옛 공장 동료인 류치가 물었습니다. 역시 우리 생각대로 별거 없었지?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확신이 서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진실을 말하기로 했습니다. 아니야. 우리가 완전히 틀렸어.
술자리가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12명의 동료들이 모두 저를 쳐다봤습니다. 무슨 소리야? 류치가 당황했어요. 저는 천천히 한국에서 본 것들을 설명했습니다. LG화학 공장 앞에 줄 선 외국 기업들, 1리터에 $500짜리 세정액, 세계 화학업계 CEO들의 극찬까지 모든 걸 말했어요. 한국은 우리가 버린 걸 주워간 게 아니야. 저는 목소리에 힘을 주었습니다. 같은 재료로 완전히 다른 걸 만들어낸 거야. 리웨이가 여전히 의심스러워했어요. 그래도 결국 석유화학은 석유화학이잖아. 아니야.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리는 돌멩이만 봤는데 한국은 그 안에 숨어있는 다이아몬드를 찾아낸 거야. 왕래이가 끼어들었어요. 그렇다고 해도 일시적일 뿐이야. 우리 중국이 마음먹으면 금방 따라잡을 거라고. 그 말에 저는 피식 웃었어요. 15년이 걸릴 텐데. 그 사이에 한국은 또 다른 혁신을 하고 있을 거야. 장밍이 불편해했습니다. 너 한국에서 뭘 먹고 온 거야? 갑자기 한국 편을 드네. 편을 드는 게 아니야. 저는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사실을 말하는 거야. 우리가 무시하는 사이에 한국은 이미 우리 몇 발자국 앞서 나가 있어. 술자리 분위기가 점점 험악해졌어요. 동료들은 제 말을 인정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류치가 목소리를 높였어요. 그럼 우리 중국 정부가 바보라는 거야? 석유화학 포기한 게 잘못됐다는 거? 정부 정책이 틀렸다는 게 아니야.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양으로 승부했고 한국은 질로 승부한 거야. 서로 다른 길을 선택한 거지. 하지만 동료들은 끝까지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왕래이가 비아냥거렸습니다. 그래, 내가 한국을 좋아하면 거기서 살아.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혼자 생각해봤어요. 왜 동료들이 그렇게 격렬하게 반응하는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자존심 때문이었어요. 중국이 버린 산업으로 한국이 성공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게 쉽지 않았겠죠. 다음 날 혼자 옛 공장을 찾아갔습니다. 2달 전까지 제가 25년간 일했던 곳이었어요. 이제는 완전히 멈춰 서 있었습니다. 녹슨 파이프, 꺼진 굴뚝, 부서진 유리창들이 을씨년스럽게 서 있었죠. 경비원에게 부탁해서 안으로 들어가 봤어요. 제가 근무했던 제어실도 텅 비어 있었습니다. 먼지만 쌓여 있었어요. 여기서 만든 폴리에틸렌이 한국에서는 100배 비싼 의료용 소재가 되는구나.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깨달았어요. 기술은 같았지만 시각이 달랐다는 걸 말이에요. 우리는 대량 생산만 생각했는데 한국은 고객이 정말 원하는 게 뭔지 생각했던 거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서점에 들렀어요. 한국 관련 책들을 찾아봤습니다. 한국의 기적, 작은 나라의 큰 전략 같은 제목들이 눈에 띄었어요. 한 권을 사서 읽어봤습니다. 거기서 인상 깊은 문장을 발견했어요. 한국은 자원이 부족해서 어쩔 수 없이 혁신할 수밖에 없었다. 그 절박함이 오히려 경쟁력이 되었다. 바로 그거였어요. 한국은 뒤처진 게 아니라 다른 길을 간 거였습니다. 미래의 길목을 먼저 찾아낸 거였어요. 그날 밤 동료들에게 마지막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한국은 뒤처진 게 아니라 미래의 길목을 먼저 지킨 거다. 답장은 오지 않았어요. 하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저는 이미 제 길을 찾았거든요. 이제 저도 새로운 시작을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25년간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처럼 혁신적인 길을 찾아보고 싶었어요. 돌멩이를 보석으로 만드는 그런 일을 말이에요. 6개월이 흘렀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뉴스를 켰을 때 믿을 수 없는 헤드라인이 화면을 가득 메웠어요. CNN, BBC, 로이터 통신이 동시에 보도한 뉴스였습니다. 중국이 버린 산업, 한국이 세계를 장악하다. 앵커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하고 있었어요. 한국 화학기업들이 올해 글로벌 특수소재 시장의 60%를 점유하며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화면에는 놀라운 숫자들이 나타났어요. LG화학 영업이익 전년 대비 180% 증가, SK케미칼 수출액 250% 급증, 롯데케미칼 주가 300% 상승. 모든 지표가 폭발적 성장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다음 장면이었어요. 울산 화학단지 항공 촬영 영상이 나왔는데 6개월 전에 봤던 그곳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새로운 공장 3개가 추가로 건설되었고 트럭들이 24시간 쉬지 않고 드나들고 있었어요.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 기자가 인터뷰에 나왔습니다. 한국은 전 세계가 불가능하다고 여겼던 일을 해냈습니다. 전통 제조업을 첨단 기술 산업으로 완전히 탈바꿈시킨 거죠. 독일 슈피겔지 편집장도 비슷한 평가를 했어요. 한국의 성공은 단순한 산업 부흥이 아닙니다. 21세기 제조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한 거예요. 저는 휴대폰을 꺼내 장회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웨이야, 뉴스 봤어? 봤어. 장회의의 목소리가 상기되어 있었어요.
우리 거래하는 한국 회사 주문량이 또 2배로 늘었어. 이제 6개월 대기야. 정말? 응. 더 놀라운 건 가격도 계속 올라가고 있어. 그런데도 전 세계에서 주문이 밀려들어. 그날 오후 상하이 증권가에서도 난리가 났어요. 한국 화학주에 투자하려는 중국 펀드들이 줄을 섰거든요. 한국 기업들의 상하이 법인 앞에는 투자 상담을 받으려는 중국 기업들로 북새통이었습니다. 심지어 중국 정부에서도 움직임이 있었어요. 저녁 뉴스에서 산업부 차관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한국 화학기업과의 기술 협력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6개월 전만 해도 버려진 산업이라고 조롱했던 그 정부가 이제는 협력을 요청하고 있었어요. 온라인 커뮤니티도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예전에 한국을 비웃던 댓글들은 사라지고 대신 이런 글들이 올라왔어요. 한국에서 화학기술 배우고 싶어요. 한국 기업 취업 정보 구해요. 우리가 너무 성급하게 포기한 건 아닐까요? 가장 놀라운 건 동료들의 변화였어요. 리웨이가 먼저 연락을 해왔습니다. 하우야, 내 말이 맞았어. 한국 회사에서 일할 기회 없을까? 왕레이도 비슷했어요. 미안해. 그때 내 말을 안 들은 게 후회돼. 하지만 저는 이미 제 길을 정했어요. 한국에서 배운 걸 바탕으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기로 했거든요. 기존 원료를 고부가가치 제품으로 바꾸는 일이었습니다. 세계 언론들의 평가는 계속 이어졌어요. 월스트리트 저널은 21세기 산업혁신의 교과서라고 했고, 일본 니혼케이자이 신문은 작은 나라가 보여준 큰 지혜라고 평했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건 미국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의 특집 기사였어요. 한국의 화학 기적도를 다이아몬드로 바꾼 방법라는 제목으로 20페이지에 걸쳐 한국의 성공 비결을 분석했습니다. 기사 마지막 문장이 특히 기억에 남아요. 한국은 구식 산업은 없고 구식 사고만 있을 뿐임을 증명했다. 바로 그거였어요. 구식 산업은 없고 구식 사고만 있을 뿐이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날 밤 제가 쓴 일기의 마지막 줄이에요. 남이 버린 돌도 한국 손에 들어가면 보석이 된다. 이제 저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남들이 쓸모없다고 버린 것에서 새로운 가치를 찾아내는 사람 말이에요. 한국이 보여준 길을 따라 저만의 혁신을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창밖으로 다른 시내의 불빛이 보였어요. 이제는 여기 다른에서도 새로운 불빛을 켜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혁신의 불빛을 말이에요. 세계가 한국에게 박수를 보내고 있는 지금, 저도 그 박수에 진심으로 동참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저도 그런 박수를 받을 수 있기를 꿈꾸며 새로운 출발을 다짐했어요.